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꼭 화학 분석 기기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어떤 장비, 뭐 테레비, 뭐 핸드폰 이런 곳에도 다 공통될 수도 있을 거예요. 시그널, 우리가 원하는 신호하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노이즈하고 이것의 비율,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SN 레이쇼. 그래서 시그널 오버 노이즈. 이거는 숫자 크면 좋겠어, 작으면 좋겠어? 시그널이 큰 게 좋겠죠. 그래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에서 결국 시그널하고 노이즈인데, 요거는 뭐 어떤 분석 테크닉이 어널리티컬 메소드의 퀄리티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하는 어떤 좋은 그 계측 지표 같은 게 될 수 있고, 그것을 다시 보면은 뭐 시그널 투 노이즈가 뭐 mean over standard deviation 뭐 이렇게 돼서 결국은 다시 표시하면은 1 over RSD, 아까 얘기했던 프리시전 얘기했던 적 있었죠? 프리시전 정밀도, 그것의 역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 투 노이즈는 1 over RSD 또는 아까 X바 오버 그러니까 RSD, 그러니까 Relative Standard Deviation이 Standard Deviation, Absolute Standard Deviation을 그 평균 값으로 나눠준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Standard Deviation이 크면 클수록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에러가 커지는, 노이즈가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의 역수, 거꾸로 한 1 over RSD가 시그널 투 노이즈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시그널 투 노이즈가 크면 클수록 뭐 좀 더 좋은 장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시그널 투 노이즈라는 값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게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 책에 이게 챕터 5에 그러니까 110페이지에 나오는 얘기고요. 거기 보면 피겨 5-1번이 있죠. 그리고 5-2번이 있는데, 이쪽으로 오면 원래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만 아마 평균으로 해서 보면은 시그널이 없다가 있다가, 요가 아주 단순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그널에 해당할 텐데, 실제로 이것을 측정을 해서 정기적인 시그널을 받게 되면은 이런 노이즈가 따라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일 거예요. 그러면은 요 노이즈, 여기 n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측정하나? 어떻게 측정할 수? 그럼 여기에서 시그널 투 노이즈는 얼마 정도로 될 것 같아? 책에 있는 거 보면 요 S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예요? 읽어볼까? 한 단계가 조금 안 되는 정도니까 뭐 한 9 곱하기 뭐 10마이너스 14선 아니면은 암페어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노이즈의 값은 얼마 정도 될까? 어떻게 추정을 하지? 우리가 이 부분을 소리가 울리는 게 좀
그래도 울릴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이런 노이즈가 있다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것들이 정기 분포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이제 S에 해당하는 거였죠. 표준 분포, 표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 그러면 요 S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거잖아. 그렇죠? 그럼 요거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시그널의 그러니까 각각 시그널들의 평균값이 우리가 여기를 읽은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요 숫자를 넣어주고 여기에서 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에 를 분모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뭐 정확한 값은 우리가 뭐 엑셀 넣어서 그 계산해 보면 되겠지만은 뭐 정확한 값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요 정도 값이면은 어느 정도가 될까? 요게 9라고 하면은 한 뭐 1이나 한 10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한 10 정도가 될 거야. 그 다음 그림 한번 봐봐요. 그 다음 그림에서는 어떤 스펙트럼이 있죠. 만약에 걔가 이렇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리밋 오브 디텍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이 정도 되면은 요거를 피크로 봐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요게 고민이 된다고 그랬지. 요거는 그래도 조금 낫지만은 얘는 과연 두 번째 픽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런 거를 판단할 때 여기서 원래 시그널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여기서의 얘 때문에 그렇구나. 없어졌나? 아직도 있나? 얘 볼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저 소리가 지금 다시 들어와서 하울링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시그널이 없는 부분에서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마 이 부분이 그러니까 대문자 S 그리고 이 부분이 소문자 S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요 픽에 해당하는 시그널의 크기가 하고 요것하고의 비율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가 뭐 책에 있는 걸로 보면은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했을 때 뭐 Y 스케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림 A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 투 노이즈가 4.3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 있는 그림 B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 투 노이즈가 4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크 값하고 백그라운드 노이즈하고 비를 했을 때 4배나 아니면 43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대략 손으로 그린 그림에 대해서 아마 한다면은 뭐 요 부분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될까? 하나, 둘, 셋, 넷, 뭐 4배나 5배 정도 될까? 그러면 시그널 투 노이즈가 4에서 5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어느 정도 값 이상이 돼야지 소위 디텍트했다, 검출했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치? 시그널 투 노이즈가 3 이상이 된다는 거가 그때 95% 신뢰도로 뭐 K가 3일 때 리밋 오브 디텍션 하는 디텍트 됐다. 그럼 리밋 오브 퀀티피케이션. 그치? 그러니까 여기 시그널이 이 정도라면은 이게 있구나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피크가 있구나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선 어떤 숫자를 낼 만큼의 정량성은 아직 부여하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시그널이 이렇게 커져서 백그라운드 노이즈보다 한 10배 이상 커지게 되면은
인증, 디텍트뿐만 아니라 퀀티피케이션도 할 수 있는 수준이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 투 노이즈라는 것이 원 오브 RSD고 그것에 대해서 뭐 책에 써 있는 것처럼 계산할 수 있는데 또 하나 팁이 있는 게 여기 밑에 있는 Standard Deviation can be estimated with 99% confidence by divid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ximum and the minimum signal by 5. 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어떤 요거는 좀 트릭 같은 걸 수도 있고 따지면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돼 있고 Standard deviation can be estimated by 99% 5니까 아까 저쪽으로 보냈는데도 이렇게 막 점들이 랜덤하게 막 찍혀 있어. 그러면은 사람에 따라서 좀 어디를 어느 정도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잡아야 될지 사실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 데이터 포인트 다 엑셀에 집어넣고 우선 가우시안 피팅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구하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빨리 구하고 싶고 어느 정도 좀 정확하게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측정한 값 중에서 맥시멈 값하고 여기 있는 뭐 미니멈 값이 요거다. 그럼 요 맥시멈하고 미니멈 값의 차이 요 값 그게 이제 difference between the maximum and minimum이에요. 그거를 5로 나눠준다. 요 영역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눠서 요 정도가 스몰 s,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요것에 해당하는 값이죠. 요것에 해당하는 값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데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여러분들 분석 화학할 때 신뢰도 구간이라든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할 때 혹시 그거 기억나나요? 원시금하면은 어디까지였어요? 네? 그 가우시안 분포에서 원시그마까지 가면 네? 또 크게 얘기해봐요. 조금만 크게. 68%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68%. 그리고 2시그마면 95%?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고 3시그마면 99%.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책에 아마 뒤에 나와 있을 텐데 책 뒤에 974페이지 고금방인데 이벨리에이션 아마 표준 분포가 표준 분포가 974페이지 있고 한 2장 정도 더 넘겨서 978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confidence level for various values of z 뭐 이렇게 해서 confidence level이 95%도 있고 99%도 있고 그렇거든요. 95%일 때는 1.96이고 99%일 때는 2.58인가 그래요. 그 얘기는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그것들 다 합쳐서 한 99%를 포함하는 영역이 2.58, 2.58이라는 얘기고 한 95%로 끊으면은 1.96, 1.96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5배, 그러니까 이것을 맥시멈하고 미니멈으로 해서 5로 나눈다는 얘기는 얘가 99%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측정한 값들이 최고값하고 최저값이
한 99%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맥시멈하고 미니멈 사이가 그러면 2.58이고 이쪽으로 2.58이고 이쪽으로 2.58이니까 대략 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맥시멈하고 미니멈하고 차이는 대략 한 5 시그마, 5G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에서 미니멈을 빼고 5분의 1을 하면은 대략적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하고 이 평균 값인 시그널 크기하고 나눠지면은 그러니까 거꾸로 나눠주는 거죠. 평균 값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눠지면은 시그널 투 노이즈를 어떻게 보면 눈대중으로도 딱 그 대략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can be estimated with 99% confidence by dividing difference between the maximum and minimum signal by 5. 그리고 it is not easy to detect signal when the signal to noise become less than 2 or 3.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limitable detection, detectable signal이라는 거가 K가 3 이상이다고 했던 그 앞에 얘기랑 어떤 그러니까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우리가 한 3은 넘어야지 누가 봐도 디텍트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뭐 아까 그거 관련된 얘기고 그러면은 우리가 시그널 투 노이즈가 뭐고 대략 신호들을 나오는 걸 보고선 아 시그널 투 노이즈가 얼마 정도 된다라는 것도 그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 있어. 에스티메이트 추정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그널 노이즈를 향상시켜야 될 거 아니야. 좋은 분석기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같은 분석기기를 써서도 좀 더 좋은 시그널을 얻으려면은 시그널 투 노이즈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시그널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이번 학기 내내 여러 가지 다른 분석기기들 배울 거예요. 뭐 IR, UV 비저블, 뭐 라만, 뭐 이런 분석기기 다 배울 텐데 그건 분석기기들마다 다 다른 시그널들이 나올 거야. 다른 형태의 픽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처음 개요를 얘기할 때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떤 종류의 노이즈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나라는 것을 하는데 뭐 책에서 분류하는 거는 케미컬 노이즈 또는 인스트루먼털 노이즈 뭐 이렇게 해서 또 그 밑에서 또 이렇게 가지를 치고 나가요. 케미컬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플로레센스 시그널을 우리가 측정한다. 형광 시그널을 측정하는데 사실 그 형광 빛이 나오는 거는 그 화학 반응, 그러니까 형광, 그러니까 릴렉세이션이 될 때 그 주변 환경들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 아니면은 형광을 내는 물질들이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형광을 내는 물질 말고 다른 원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 형광들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더 증가시키거나 그런 효과들이 있는지 이런 베리어블들, 이러한 인자들을 우리가 이제 케미컬 노이즈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온도가 계속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지만 계속 일정한 시그널들이 나올 텐데 온도가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걸 실험하는 사람은 그거 신경 안 쓰고 아침에 측정하고 저녁 때 측정하고 한밤중에 측정하고 여름에 측정하고 겨울에 측정하고 그게 다 실험한 온도가 달랐을 텐데 그것에 대한 고려가 없었을 경우에는 템퍼레처에 기인하는 케미컬 노이즈가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압력은 뭐 대략 비슷하긴 하지만은 그것도 그 뭐 고기압, 저기압 뭐 조금씩 변화할 수 있겠죠. 그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또 여름하고 겨울하고 되게 심각하게 차이가 나지 휴미디티가. 그래서 이 휴미디티가 특히 이제 습도로 인해서 플로레센스라든가 그런 시그널들이 변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컨트롤된 어떤 항온 항습 장치 안에서 실험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영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케미컬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이 부분은 여기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요. 나중에도 계속 얘기가 될 때니까. 근데 공통되는 부분으로 인스트루먼털 노이즈, 장비 자체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기기에서 오는 노이즈들이 원하지 않는 시그널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몇 개로 이제 그 사람들이 구분을 해놨는데, 첫 번째는 서멀 노이즈, 두 번째는 션 노이즈, 세 번째는 플리커, 네 번째는 인바이러먼털 노이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책에 아마 112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봅시다. 서멀 노이즈 또는 존슨 노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thermal agitation of electrons or other charge carriers.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 우리가 실제 신호를 플로레센스 시그널 이런 것들을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트랜스듀서에서 바꾸고, 그 안에서 뭐 증폭이 된다든가 계속 어떤 전기 도선을 타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는 전자나 아니면 다른 차지 파티클, 이온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주변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좀 전에 얘기했던 케미컬 노이즈에서 템퍼리처 임팩트는 실제로 샘플 셀 안에서의 어떤 플로레센스가 나오는데 온도가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건데, 이거는 실제로 소자에서 디텍터 이후에서 이 신호들이 전달돼 가면서 생기는 노이즈들이에요.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 책에 보면은 이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저거 오지 말아야 되겠다. 거기 이퀘이션 5-3을 보면은 4K T의 R의 델타 F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서멀 노이즈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제 RMS라고 되어 있는 건 루트 민 스퀘어.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들을 평균값에서 차이값을 빼서 그 다음에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운. 그러니까 요 분포들,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그 넓게 분포했느냐 이것들에 대한 거죠. 그것들의 시그널, 그러니까 노이즈의 크기는, 그러니까 요건 루트 민 스퀘어로 되어 있는 건 노이즈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은 4KTR 델타 F 요 파라미터들에 의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각각이 뭘까? K는 뭐야? 상수, 그러니까 볼트만 상수니까 항상 일정한 숫자야. 그럼 T는 온도, 영향이 있을 거야. 아까 이게 서멀 노이즈라고 했으니까 R은 그 소자에 있는 도선이라든가 이런 전기가 흘러가는 길에서의 저항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미스테리한 게 하나 있는데, 델타 F는 뭐야?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밴드위드스, 프리퀀시, 뭐라고 돼 있어요? 밴드위드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항상 일정한 값일 거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노이즈는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서멀 노이즈를 줄이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가, 그쵸? 측정하고 거기에서의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그 뜨거운 상태보다는 냉각을 시킨 상태에서 하면은 이 노이즈가 훨씬 줄어들 거야. 그 다음에 저항도 줄여지면은 저항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석기기라든가 이런 데서 제일 그 센서 부분에는 어떤 것들을 많이 쓰나? 저항이 작은 거 뭐가 있을까? 보통 저항이 작은 것들이 비싼데, 금도금, PT, 백금, 정 안 되면 뭐 구리라도 쓰고, 점점 그 저항 안 좋은 것들 쓰게 되면은 이 노이즈가, 서멀 노이즈가 기본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밴드위드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좀 그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 책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실제로 우리가 쓰는 프리퀀시들을 얼마나 넓은 대역을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은 사실 넓은 대역을 사용할 때 하고 좁은 대역을 사용할 때 하고 마치 무슨 이거 핸드폰 쓸 때 무슨 광대역 뭐 그런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좁은 대역을 쓰게 되면은 좀 더 시그널이 좋아지긴 하는데 실제로 측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요거는 그렇게 고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서멀 노이즈는 온도하고 그리고 이 소자에서의 저항에 제일 크게 비례한다. 요걸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거가 뭐냐면은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중요한 거가 화이트 노이즈다. 화이트 노이즈다라는 얘기는 화이트 노이즈, 백색 노이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태양빛을 무슨 빛이지? 직사광선. 여기가 좀 그 힌트를 눈치를 챘는데 백색광이라 그러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아니면은 태양빛이나 아니면 백열등, 백열등에서도 그냥 하얀 빛이 나오잖아. 근데 하얀 빛이 나온다는 거는 실제로 하얀 색깔에 있는 건 아니고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화이트 노이즈라고 화이트 노이즈라고 얘기하는 거는 프리퀀시랑 상관없이 모든 프리퀀시에서 다 이 노이즈는 발생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파장에서만 이 서멀 노이즈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파장에서 동등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숏 노이즈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encountered wherever electrons or other charged particle cross a junction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전자나 아니면 다른 그 차지를 가진 그 입자들이 그 외부의 열에 의해서 그 변화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생긴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 전자들이 그 어떤 뭐 백금 전극하고 그 옆에 있는 구리도선하고 연결된 그 정션, 연결된 그 접점 이런 데를 넘어갈 때 생기는 노이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숏 노이즈라고 하고 그 다음에 can be reduced only by using bandwidth. 요거 지금 델타인데 잘못 표시가 됐어요. 이것도 책에서 숏 노이즈라는 거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면은 이퀘이션 5-5네요. 5-5 보면은 여기에는 I로 표시를 했는데 RMS라고 해놓고 I 같은 경우는 커런트고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저쪽으로 무서워서 가지 못하겠네. 그래서 저기서 그 I는 커런트고 E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차지일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E is the charge on the electron. 그래서 이건 상수가 되는 거죠. 1.60 곱하기 10⁻⁹이니까. 그럼 남는 거는 델타 F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이거는 숏 노이즈도 그 밴드위드스를 가지고만 그러니까 에만 의존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온도 낮추고 그리고 밴드위드스 조정하는 거밖에는 할 일이 없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화이트 노이즈고 이것도 화이트 노이즈야. 그러니까 숏 노이즈나 서멀 노이즈는 둘이가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결국은 전자나 아니면 다른 차지드 파티클이 돌아다니면서 그 생기는 그런 노이즈고 화이트 노이즈이기 때문에 프리퀀시에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다루기 힘든 부분이 많은데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그 다음 거는 플리커 노이즈. 이게 또 뭔 얘기야? 인바이러먼털 노이즈. 일단 얘네 플리커 노이즈나 인바이러먼털 노이즈랑 앞에 두 개랑 다른 거는 얘네들은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frequency. 일단 그러니까 frequency랑
주파수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서 더 많이 나오고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서 덜 나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플리커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리퀀시의 그러니까 역수에 비례해서 한다니까 여기 표에 보면 이 그림에 여러분들 책에도 있는 그림인데 그림 5-3에 보면은 이제 인바이러먼털 노이즈를 그려놨다고 하지만은 여기에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백그라운드가 커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플리커 노이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낮은 쪽에서, 그러니까 저주파 쪽에서는 이 플리커 노이즈가 점점 커지고 특히 100Hz 이하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 100Hz 이하면 어디야? 여기가 3승, 12승이 여기니까 12승 한 여기 정도 이하부터 점점 백그라운드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플리커 노이즈예요. 그런데 인바이러먼털 노이즈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요 픽들이야. 요 픽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는데 그 전기를 쓰죠? 우리 전기 저기 벽에 있는 플러그에 꽂으면은 저건 몇 헤르츠야? 교류죠. 일단 뭐 220V든 110V든 교류로 오는데 그게 뭐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해. 몇 헤르츠라고 그러지? 우리나라는 60Hz, 유럽에 가면 50Hz일 거야. 그렇죠? 그런 게 그게 실제로 장비를 측정하는데 그 전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 측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으려고 해도 주변에 여기가 100이니까 여기 60Hz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에 굉장히 큰 노이즈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주변에 라디오 켜놓고 텔레비 켜놓고 그러죠? 라디오는 그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MBC가 뭐야? 나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세뇌하듯이 항상 얘기하잖아. 89.1은 어디야? 어디지? KBS야? 89.1, 90 몇도 있는데 93.9도 있나? 그 단위가 어떻게 되죠? 메가헤르츠죠. 그게 여기 밑에 보면은 10의 6승이라고, 요게 10의 6승으로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AM이고 아마 FM,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FM이니까 여기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AM은 뭐 메가헤르츠보다 조금 아래쪽이고, 그 다음에 FM, TV를 이제 송출하는 그 방송은 지금 공기중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은 몇 헤르츠라고 얘기들 해요. 그것도 가끔 뉴스 보면은 뭐 이번에 정부에서 어떤 주파수 대역을 뭐 SK텔레콤에 판다, KT에 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소위 자기네들 핸드폰 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는 건데 거기서는 어떤 숫자들을 얘기하나? 잘 기억을 해봐. 뉴스에서 들었을 텐데 보통 그 얘기들은 몇 기가헤르츠 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여기가 10의 6승이니까 10의 막 9승 이 위쪽에서는 아마 핸드폰이나 이런 우리 저 위에 건물 위에 올라가면은 그 송신하기 위한 것들 다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은 주변에 그런 기가헤르츠 단위, 메가헤르츠 단위의 노이즈들이 특정 주파수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장비에 어떤 측정하는데 노이즈로 그 특정 주파수로 쑥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고, 요건 뭘까? 여기 픽인데 요것도 인바이러먼털 노이즈예요. 책에 그림 보면은
첫 번째 거는 엘리베이터. 예전에 기기 분석 이런 거 분석 과학하는 사람들은 실험실을 둘 때 이런 2층도 아니고 6층도 아니고 지하실을 제일 선호했었어.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노이즈가 제일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또 실험은 항상 밤에 아무도 없을 때 해야 돼. 누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서 쿵쿵 문 열리고 닫히고 그러는 소리가 계속 인바이러먼털 노이즈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마 이건 엘리베이터에서 여기 단위가 한 12마이너스 2승, 12마이너스 2승이니까 한 몇백 초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마이너스 2승 헤르츠라는 거는 한 몇백 초, 그러니까 한 몇십 분 정도마다, 뭐 10분, 20분 정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일들. 누가 문 한 번씩 쾅 닫고 나가거나 이런 것도 다 환경 노이즈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뭘까? 10마이너스 4승 정도에 되어 있는 거. 1분은 60초고 1시간은 3600초죠. 그럼 3600분의 1초마다 이러한 일들이 여기서는 수업이 끝나면은 갑자기 여러분들이 엔트로피가 확 증가해서 우르르 나가고, 그럼 갑자기 노이즈가 증가하지. 그러니까 이런 건물에서 실험을 하면 안 돼. 그럼 이 시간대별로 들어가는 그런 노이즈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요건 뭘까? 하루 낮에 더웠다가 뭐 밤에 선선해졌다가, 낮에 시끌시끌했다가 밤에 조용해졌다가, 그것도 하루 단위로 변하고 시즌별로, 그러니까 1년 단위로도 변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측정을 해봐도 하루 단위 아니면은 1년에 4계절이 있으니까 그런 사이클로 노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프리퀀시로 바꿔서 보면은 이런 로우 프리퀀시, 그러니까 저주파 영역에서의 노이즈들이 있고 이런 고주파 영역에서의 환경 노이즈들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걸 왜 배울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조용한 데가 있어. 이 책에도 Good Quiet Region 뭐 이렇게 돼 있죠. 그게 파워라인에서 오는 뭐 60Hz 뭐 이런 것들이 끝나고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기 전까지, 라디오 방송이 한 메가헤르츠면은 그러니까 이건 100만이니까 뭐 수만 수천 요 정도는 조용한 리전이라는 거야. 거기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그 정도 빠른 프리퀀시로 뭐 어떤 인바이러먼털 노이즈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역은 되게 조용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그 재미있는 게, 우리가 일단 노이즈를 그러니까 시그널을 측정했는데 원래 이렇게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건데 시그널을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은 앞에 얘기했던 서멀 노이즈나 션 노이즈나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경우가 있어요. 노이즈가 있는데 고주파인 노이즈,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높은 노이즈가 있고 저주인 로우 프리퀀시 노이즈도 같이 따라가. 그래서 이걸 다시 쉬어보면은 1초에 60번쯤 왔다 갔다 하네, 이 사인파가. 그러면은 무슨 파워라인에서 오는 걸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뭐 180이면은 뭐고, 아니면은 그 중간중간 롱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막 한 달 정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데일리 이런 프리퀀시가 들어온다. 그럼 그 부분은 그 파장만, 그 프리퀀시만 빼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원인을 알면은 피할 수 있는 거죠. 원인을 알면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플리커 노이즈나 인바이러먼털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제거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서멀 노이즈, 샷 노이즈 같은 거 하고, 그거는 건 화이트 노이즈고, 화이트 노이즈가 아닌 프리퀀시 디펜던트한 플리커 노이즈나 인바이러먼털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은 이것을 피할 수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뭐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원인을 알면은 그것을 피할 수 있어서 시그널 투 노이즈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들을 알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그널 투 노이즈 얘기가 있고, 여기서 책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노이즈를 줄일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언제나 화학 얘기가 나오려나? 이번 시간까지만 한번 좀 잘 참아봐요. 여러분들 요즘은 또 약간 복고 이렇게 해서 LP 모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LP 모으고 그 LP 그러니까 턴테이블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그 진공관 앰플리파이어.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하드웨어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장치에서 장치를 만들 때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숏 노이즈나 서멀 노이즈 같은 거 줄이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온도를 낮추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도선이라든가 전기가 소위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데를 최대한 저항이 낮은 좋은 금속을 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 그라운딩 앤 쉴딩에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오디오 같은데 그 케이블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요 센터 핀이라고 하나? 여기서 이제 전기가 딱 들어가는 연결되는 이 부분은 뭐 최소한 구리 아니면 금, 도금 뭐 이런 걸로 해서 최대한 저항을 낮추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코어로 해서 도선으로 해서 이제 구리로 해서 이제 전자들이 이동해 가면서 우리가 시그널들이 이동해 가겠죠. 그런데 주변에서 외부에서 계속 파워 라인에서 60Hz짜리 뭐 아니면 다른 뭐 라디오파, 테레비, 전자파 막 이런 것들이 외부에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 그것들이 그냥 놔두면은 여기로 다 전파가 그러니까 들어가 버리거든. 우리가 그냥 전자기 장 안에 들어 있으면은 그 전류가 유도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쉴딩이에요. 그라운딩 앤 쉴딩인데, 그라운딩은 일단 쉴딩이 먼저겠구나. 혹시 이런 전선 같은 거 까본 적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안에 구리선 같은 게 있고 그 바깥에 그 스테인레스 같은 철로 돼 있어서 망사 같은 게 이렇게 돌려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안 까봤구나. 그래서 이런 선들을 열어보면은 실제로 전기가 통하는 선이 있고, 그 바깥에 여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 금속 망처럼 돼 있어서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게 하는 역할이,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가, 그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에 해당하는 것들, 뭐 60Hz 아니면 TV에서 라디오에서 온 전파들을 걔가 캐치를 해. 여기 가운데까지 가기 전에. 그리고선 요 쉴딩, 그러니까 막아주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접지라고 그러죠. 얼스 돼 있다고 해서 그 0볼트에 해당하는 걸로 해서 그 건물에 그러니까 그냥 땅에 묻히는, 그러니까 그 제로볼트에 해당하는 걸로 다 그 노이즈는 다 보내버리고 시그널들만 요 가운데 있는 도선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쉴딩 한다는 거는 외부에서 오는 다양한 노이즈들을 그 망사 같은 걸로 그 캐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접지를 해서 그 제거해 버리는 것을 그라운딩 앤 쉴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심하면은 집에 가서 누구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런 두툼한 뭐
오디오 케이블이라든가 그런 거 한번 열어보면은 까보면은 일단 접촉하는 부위는 굉장히 좀 비싸 보이는 금 같은 걸로 되어 있을 거고 안에는 구리선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을 그 아마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그 커버를 한 다음에 그 바깥쪽에 쉴드 되는 금속망 같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속망이 실제로는 여기에 그 마이너스 극에 해당하는 것에 그 커넥트가 돼 있어 가지고선 온갖 노이즈들을 최대한 여기서 없애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지 그라운딩이라고 하고 쉴딩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날로그 필터링 아날로그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실제 들어온 시그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저항 하나 놓고 커패시터 하나 놔두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그 저주파에 해당하는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은 요거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고주파의 노이즈들이 같이 오는 거지. 그 고주파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어떤 이런 전자적인 회로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런 시그널을 여기를 통과시키면은 이 고주파 노이즈들이 다 제거가 된다. 이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하드웨어로 하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변조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요즘은 남녀 상관없이 기술과정 배우죠. 남녀 상관없이 기술과정 안 배우나?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는 주파수가 어느 정도다? 우리가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는 주파수. 그런 애들한테 한 내가 기억하기로는 20에서 2000이나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수백에서 수천 정도 되는 헤르츠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로 내가 아무리 크게 말해봤자 여기서 건물 바깥에 한 100m도 못 가잖아. 근데 라디오에서는 그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하는 걸까? 그런 생각 혹시 해봤어요? 라디오는 AM, FM 이런 것들은 세계 어디든지 막 가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 이 목소리를 아니면 노래를 어떻게 수천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데에 똑같이 보낼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이 없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목소리는 한 수백 헤르츠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리커 노이즈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인바이러먼털 노이즈가 우리 목소리 주변에 되게 잡음이 많아. 근데 이것을 멀리 보낼 때 우리 목소리를 그냥 녹음을 해서 그 전기선을 통해서 보내면은 이 노이즈가 같이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책에 이게 아니라 몇 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은 피겨 5-6에 보면은 amplification of modulated DC signal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꼭 목소리의 경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라디오 방송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목소리가 한 200Hz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 저장을 해서 그 여기서 있는 마듈레이션이라는 게 변조를 한다고 그러는데, 변조라는 거는 프리퀀시를 다른 프리퀀시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요 얘에 있으면은 여기 0.001Hz다. 굉장히 저주파죠. 근데 우리가 얻는 시그널이 이 정도 시그널이었다고 해봐요. 근데 이것을 증폭시키고 싶은데, 이것을 막 100만 배 이렇게 증폭시키고 싶은데, 여기 0.001Hz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까 노이즈 얘기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플리커 노이즈가 되게 심하게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낮아질수록 플리커 노이즈가 되게 커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뭐 1000배 증폭시키면 노이즈도 같이 1000배 증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이것을 변조를 시켜서 modulation to 400Hz followed by amplification by 10 to the fifth. 이 얘기는 뭡니까? 0.001짜리 신호의 크기를 이것을 400Hz로 그 프리퀀시를 바꿔서 옮겨준 다음에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는 여기보다 플리커 노이즈가 0.00이 여기니까 훨씬 적단 말이야. 여기서 증폭을 해. 여기 400Hz가 어떤 파장대역이었냐면은 여기 얘기할 때 60, 180 이렇게 얘기하면서 240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용한 영역이 시작되는 부분이야. 여기 조용한 영역이라는 건 노이즈가 별로 없는 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0.001이니까 한 이 정도 여기서 시그널을 얻어서 여기서 그냥 증폭시키면 이 노이즈가 같이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변조를 해서 변조라는 건 주파수를 바꿔준다. 주파수를 바꿔서 여기 조용한 데 오고 여기에서 시그널을 뭐 아까 10만 배를 증폭을 딱 시켜. 그러면은 노이즈 같이 증폭되는 노이즈는 굉장히 적겠죠. 그리고 그것을 증폭한 다음에 다시 디모듈레이션 된다는 것은 400Hz에서 다시 이 상태로 그 400Hz가 이 주파수를 변경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0.001Hz로 돌아가면은 시그널만 커진 상태로 여기는 10의 0승이었는데 여기는 10의 5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주파수, 그러니까 노이즈가 많은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를 딱 얻어. 근데 이것을 너무 작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걸 한 10만 배, 100만 배 증폭시키고 싶어. 근데 거기서 그냥 증폭시키면은 노이즈가 따라 같이 증폭돼 버리니까 조용한 데 가서 증폭시키고 다시 원래 주파수 돌아가는 것을 변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AM 라디오는 Amplitude Modulation이고 원래 약자가 FM은 뭘 것 같아요? FM은 Frequency Modulation이야. 주파수 변조를 통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FM 라디오도 그 노래나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증폭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프리퀀시를 뭐 89.1MHz로 변조를 시켜서 멀리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받은 데에서는 그것을 그 89.1 뭐 메가헤르츠 그 주파수만 빼고 디모듈레이션 돼서 소리를 다시 듣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90회 메가헤르츠 이런 것들은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은 지금 막 시끄러워서 죽겠지. 근데 우리 목소리 대역이 뭐 100메가헤르츠, 200메가헤르츠 이것들을 뭐 90메가헤르츠까지 올려준 다음에 멀리 보내고 그리고 받은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받은 방송국이라고 그러나 어떤 스테이션 같은 데죠. 거기서는 다시 디모듈레이션해서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걸로 바꿔주는 걸 하는 거죠. 스테이션이 라디오 장비가 그걸 해주겠구나. 라디오 장비가 디모듈레이션해서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를 전달해도 거기에 따라서 노이즈가 다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멀리 전달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거랑 비슷한 원리로 우리가 굉장히 작은 시그널 나중에 분광 분석 얘기하다 보면은 뭐 플로레센스로 해서 분자 하나에서 나오는 시그널도 형광도 디텍트한다고 그래. 좀 말도 안 되지 않아? 분자 하나가 말이 분자 하나지. CMS 23승 몰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분자 하나, 뭐 아니면 프로테인 하나에서 나오는 형광 신호를 디텍트했다고 그러고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뭐 그걸로 뭐 과학을 한다고 그래. 그리고 또 거짓말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렇게 작은 전자 몇 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시그널을 받아서
그것을 노이즈는 안 데리고 오고 시그널만 증폭시키려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듈레이션, 변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4시에 시작한 수업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수업이 있는지 수요일 날 수업도 없는데 더 할까?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텐데 좀 전까지 얘기한 거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되게 낯설을 거예요. 한 20년쯤 전에는 화학과 기기분석 시간에 막 납땜질도 하고 소자도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니까 사실 그때도 어렵긴 했지만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은 알아야지 뭐 누가 설명을 해주거나 사실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뭐 시그널이 증폭됐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는 뭐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소위 그 저항과 뭐 이런 그 기판에서 우리가 시그널 투 노이즈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미 신호로 다 받은 다음에 우리가 시그널 투 노이즈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소프트웨어 노이즈 리덕션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 조작과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잘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들 많았습니다.